72살에 이혼하며 나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내 변호사는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변호사가 서류를 읽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여러분이 여기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45년 동안 나는 내 남편을 안다고 생각했다. 찬호와 나는 우리 삶을 처음부터 함께 읽어왔다. 서울 근교의 소박한 집, 사랑으로 키운 두 아이,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작은 사업체로 성장한 작은 사업이 그것이었다. 나는 72살이었고 우리가 함께 읽어낸 풍요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삶은 내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잔인하게 진실을 드러낸다. 모든 것은 사소한 것들로 시작되었다. 찬호는 더 자주 회사에 늦게 머물렀다. 그는 집에 와서는 낯선 향수 냄새, 꽃향기 나고 젊은 느낌의를 풍겼다. 내가 물어보면 그는 손에 저으며 고객과의 미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한때 부담 없이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그의 주머니에 자리 잡았다.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찬호, 너 다른 사람 있니? 나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그에게 물었다. 그는 한때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의 검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연, 웃기지 마. 나도 벌써 68살인데 누굴 만난다고?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세상에 얼마나 믿고 싶었는지. 그러다가 은행 명세서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싼 레스토랑 계산서. 그가 비즈니스 미팅에 있었다고 주장했을 때 도심의 호텔 이용 내역. 내 보석함에 나타나지 않은 보석 구매 내역. 나는 우리 부엌 테이블에 앉아 손이 떨리는 채로 금액을 계산했다. 수천 원, 수만 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 전환점은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나는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세탁소에 맡기려고 할 때 축하 카드를 발견했다. 내 사랑 찬호에게 다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소연이. 아래에는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마치 그 문구가 바뀔 것처럼 그 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는 동안 내 손이 떨렸다. 소연.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내보였다. 암시도 없이, 조심스러운 질문도 없이. 나는 식탁이 우리 사이에 카드를 놓았다. 그 여자는 누구니? 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 순간 나는 전에는 본 적 없던 것을 보았다. 당황. 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더 나쁜 무언가로 변했다. 차가운 결의. 이혼하고 싶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이미 내 변호사와 얘기했어. 그게 다였다. 45년이 한마디 말로 지워졌다. 우리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끊어 말했다. 공평하게? 그는 웃었고 그 웃음에는 유머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미연, 사업체는 내 명이야. 집도 내 명이야. 난 그 부분에 있어 아주 조심했어. 넌 내가 주기로 한 것만 받을 수 있어.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다. 찬호, 나 그 사업 만드는데 도왔잖아. 너가 내가 은퇴하라고 설득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거기서 일했어. 넌 그 시간 대부분 공식적으로 직원으로 기록되지 않았어. 법정에서 내 기여를 입증해보는 건 행운을 빌어. 그는 일어나 넥타이를 고쳤다. 내 변호사가 너에게 연락할 거야. 너도 한 명 구하는 게 좋겠어.
그는 그날 밤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3주 후 나는 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딸이 추천해준 김민중이었다. 그는 찬호가 제안한 혼인계약서 조건들을 불안해하며 훑어보고 있었다. 이 부인, 이것은 약탈입니다. 그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는 당신에게 5만 원과 가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사업체는 적어도 20억 원 가치이고 집은 8억 원 가치예요. 싸운다면 내 승산은 어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민중이 주저했다. 솔직히요? 어렵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모든 것을 아주 철저히 구조화해 놓았어요. 사업체는 전적으로 그의 명의입니다. 집도 그의 명의죠. 당신은 15년 전에 거기서 일하는 것을 그만뒀고요. 법상으로 당신에게 무언가 돌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당신의 기여를 입증하는 건 법정 싸움은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법적 비용으로 재산을 탕진할 수 있으며 당신은 만약 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서명하면 어떨까요? 내가 말을 끊었다. 민중이 나를 빤히 보았다. 뭐라고요? 내가 그의 조건에 동의하면 어떨까요? 그냥 모든 것을 그의 명의로 서명하는 거요. 이 부인, 저는 강력히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펜을 잡고 있었다. 나는 찬호의 변호사, 박수진이라는 눈빛 예리한 여자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깨달은 바로 그 순간에 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감추려 했다. 확실하신가요? 민중이 필사적으로 물었다. 제발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살 겁니까?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겁니까?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고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방한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했다. 걱정 마, 민중 씨.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민중의 사무실에 나와 내 차에서 20분 동안 앉아 있다가야만 시동 열쇠를 꽂을 수 있었다. 내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핸들을 거의 잡을 수 없었다. 내가 방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모든 것, 내 집, 내 안전, 내 미래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순간 공포가 나를 집어삼킬 듯 위협했다. 아니, 멈춰. 생각해. 나는 찬호가 떠난 후 임대한 작은 아파트로 갔다. 원룸, 얇은 벽, 주차장이 보이는 방. 그것이 이제 72살의 나의 삶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우려내고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라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했다. 내게 무엇이 남았을까? 나는 내 공책을 열고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일하던 시절에 배운 것이었다. 압도당하면 목록을 만들어라. 사실, 자원, 선택지. 찬호가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업체. 나는 1985년부터 2010년까지 거기서 일했다. 25년. 나는 회계, 고객관리, 재고 관리를 했다. 그곳이 단지 찬호와 자동차 부품으로 가득한 차고였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는 옳았다. 그 세월 대부분 나는 공식적으로 직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는 개인 사업체로 등록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하지만 잠깐. 나는 내 오래된 카드 파일 캐비닛을 꺼냈다. 집에서 가져올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다. 나는 기록 보관에 꼼꼼한 사람이었다. 우리 결혼 생활 동안의 모든 영수증, 모든 은행 명세서, 모든 문서. 찬호는 이것을 자주 놀려댔다. 미연과 그녀의 보관 시스템. 그는 웃었다. 그녀는 1982년도의 수표도 찾아내. 만약 네가 부탁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방새 파일을 뒤졌다. 등이 쑤시고 눈이 쿡쿡 쏘았지만 나는 계속 찾았다.
그리고 천천히, 꼼꼼히 나는 그것들을 찾아냈다. 증거. 영수증뿐만이 아니었다. 더 나은 것. 편지들. 초창기에 찬호가 고객들에게 보낸 수십 통의 편지. 서명. 공동 소유주 이찬호와 이니연. 나를 파트너로 명시한 사업 제안서. 나를 공동 소유주라고 부르는 보험 서류.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사업 수입을 공동으로 기록한 세금 신고서. 이것은 찬호의 변호사가 그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재등록하라고 설득하기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1983년도에 원래 사업 등록증. 찬호와 미연 자동차 부품 소유주 이찬호와 이미연. 내 이름이 바로 거기 있었고 흐릿한 글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것에 함께 등록했다. 그는 1990년에야 전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 이름을 바꾸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원래 등록증은 내가 공동 창업주였음을 증명했다. 내 손의 떨림이 멈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중에게가 아니가.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지금 돌아가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어제 내가 항복했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박소중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라고 또렷한 목소리가 답했다. 박소중은 평판이 있었다. 그는 비쌌고 공격적이었으며 모두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내 딸 소민이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녀 친구 어머니가 이혼 소송에서 그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했다. 상담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혼인 계약서에 관한 일입니다. 박 변호사의 일정은 꽉 차 있습니다만 다음 달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20억 원 가치의 회사 공동 소유권을 입증하는 원래 사업 등록 서류가 있습니다. 제 남편이 혼자 읽었다고 주장하는 그 회사 말입니다. 또한 그가 자산을 숨겼다는 증거도 있고 저는 어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지만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춤.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박소중은 50대 정도로 보였고 회색 머리칼과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을 가졌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안 듣고 있었다. 불륜, 찬호의 위협, 어제 내 서류 서명, 그리고 내가 가져온 증거 상자. 그는 45분 동안 단 한마디도 없이 내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댔다. 이 부인,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끔찍한 실수를 했나요? 아닙니다. 느린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당신은 자신을 완벽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당신은 압박 아래에서 부적절한 법적 대리와 함께 그리고 가족 자산에 대한 완전한 공개 없이 서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어제 서명했지만 서류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찬호의 변호사가 언제 제출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다음 주라고 그들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완벽합니다. 그는 내 원래 사업 등록증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집과 사업체가 전적으로 그의 명의라고 말했죠. 당신이 결코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신의 변호사 앞에서? 더 좋습니다. 이것은 사기 행위를 통한 자산 은닉이라고 합니다. 이 부인,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덫을 놓았고 당신 남편이 정확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거의 잊어버렸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희망. 박소중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우리 미팅이 끝날 때쯤 그는 내 머리를 어지럽히는 전략을 구상해 놓았다.
하지만 이 악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나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첫째, 우리는 합의무효 청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가 상영했다. 우리는 압박, 부적절한 대리, 그리고 자산 은닉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부인. 우리는 단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나요? 우리는 사업체에 대한 법정 회계 감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거래를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찬호가 돈을 숨겼거나 자산을 옮겼거나 사업체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면 우리는 찾아낼 것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해준 최근 비싼 저녁 식사와 호텔 이야기를 듣자면 나는 그의 불륜과 관련된 개인 지출에 사업 자금을 사용했다고 내 경판에 걸고 내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주문 서류를 제출했다. 나는 거기에 억썼다. 그는 당분간 내가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만 정오쯤 그가 나에게 연락을 해서 소식을 알려주었다. 찬호의 변호사 박수진이 방금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경로에 있습니다. 그녀는 왜 당신이 새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제 의뢰인이 자산 은닉과 결혼 사기의 증거를 발견한 후 합의를 재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업체의 재정과 김소연과의 관계에 대해 이 시를 신문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내 숨이 턱 막히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녀의 성을 알고 계세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압니다. 이 부인. 김소연, 34세. 당신 남편 사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약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체 자금을 사용해서 그녀를 위해 서울 중심가의 아파트를 빌려주었습니다. 3년. 내가 집에서 우리의 은퇴를 계획하고 있을 때 그는 완전히 별개의 삶을 만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소중히 부드럽게 물었다. 네, 나는 말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초기의 충격은 지나갔다. 이제 나는 차가운 결의만을 느꼈다.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그들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이 부인. 찬호는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당황할 것입니다. 소중히 울었다. 이틀 후 내 휴대전화가 아침 7시에 울렸다. 찬호였다. 나는 거의 받지 않을 뻔했다. 우리는 그가 이혼을 요구했던 그날 밤 이후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미연.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억눌린 듯 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없어, 찬호. 내가 박소중을 고용했어. 그는 욕설처럼 그 이름을 뱉어냈다. 너 뭘 하려는 거야? 합의는 공정했어. 공정했다고? 나는 웃었고 그것이 기분 좋았다. 넌 내가 45년 동안 읽어온 모든 것을 훔치려고 했어. 내가 반평생 일한 것에 대해 5만 원이 공정하다고 말했지. 넌 완전한 정보 없이 압박을 받으며 서류에 서명했어. 내 새 변호사가 내 변호사에게 그렇게 설명했지, 맞아? 반대편에서 침묵, 그리고 나서. 미연, 너 72살이야. 너 정말 남은 인생을 법정에서 돈을 위해 싸우며 보내고 싶어? 우리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손녀뻘 되는 여자와 3년간 불륜을 저지르면서 우리 결혼을 우호적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그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알았어? 상관없어, 미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사업체는 내 거야. 내가 일궈낸 거야. 우리가 일궈낸 거야.
내가 말을 끊었다. 내게 원래 등록 서류가 있어, 찬호. 1983년도. 찬호와 미연, 자동차 부품, 소유주, 이찬호와 이미연. 기억나? 아니면 편리하게 잊어버렸어? 침묵이 너무 길어서 그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다. 그 서류들은 아무 의미 없어. 그가 마침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1990년에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재등록했어. 내가 7년 동안 공동 소유주로 거기서 일한 후에 말이지. 내 변호사는 내가 왜 재등록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찬호, 내가 사업체 자금을 사용해 서울 중심가에 빌린 아파트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고 있어. 이것은 횡령이라고 불려. 넌 그것을 입증할 수 없어. 난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어. 나한테 45년치 기록이 있어. 모든 은행 명세서, 모든 수표, 모든 문서. 너는 내 보관 시스템을 비웃었지. 지금은 안 비웃지, 맞아? 또 다른 긴 침묵. 그가 다시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더 강경해지고 차가워졌다. 넌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미연. 넌 후회할 거야.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너를 믿었던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이 다시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드레날린이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지났고 그것은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햇빛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 1시간 후 소중히 전화를 걸었다. 찬호의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미 협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 법정회계 감정 요청이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무얼 숨기고 있든 우리가 찾아낼 것이라는 걸 알죠. 나는 찬호의 위협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내가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빈 협박일 뿐입니다. 소중히 나를 안심시켰다. 강하게 버텨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으며 나는 생각했다. 찬호가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할까? 법정회계 감정 결과는 3주 후에 도착했다. 소중은 그것을 검토하러 그의 사무실로 나를 불렀고 나는 아직 앉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에서 만족감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부인, 당신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찬호는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사업체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그가 두꺼운 문서를 테이블 너머로 넘겼다. 단지 지난 3년 동안만 해도 그는 개인 용도로 약 4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김 씨와의 그의 불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숫자를 응시했다. 고급 호텔 숙박, 디자이너 보석, 아파트 임대료, 심지어 자동차, 그가 소형 명의로 등록한 독일산 차. 그는 우리 사업체를 사용했어.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의 불륜의 자금을 대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일궈낸 사업체를.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재무제표에서 사업체 가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사업체 가치가 12억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30억 원에 가깝습니다. 소중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부인, 그는 완전히 우리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날 소중은 개정된 소장을 제출했고 재정 사기와 가족 자산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그는 또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사업체 계좌와 찬호의 개인 계좌를 긴급 동결하도록 요청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악의적이었다. 그날 저녁 8시 내 딸 소민이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엄마, 방금 아빠한테 전화 왔어. 아빠 엄청 화났어. 엄마에 대해 끔찍한 말들을 해. 엄마가 아빠를 파괴하려 하고 엄마가 보복적이고 잔인하다고. 아빠가 말했어. 만약 엄마가 이 소송을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거라고. 어떤 사람?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아빠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 단지 아빠가 엄마 평판을 망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반복했어. 엄마,
무슨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야. 그는 필사적이고 공격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 그가 너를 내게 대적하도록 부추기려 했니? 아빠가 시도했어. 아빠가 말했어. 엄마는 사업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한 번도 아니었다고. 엄마가 자신의 기여에 대해 거짓말한다고. 하지만 엄마, 나 기억나.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거기서 일하던 게 기억나. 엄마가 회계를 하고 고객들과 이야기하던 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왜냐면 그는 자신과 자신의 새 삶을 보호하려 하니까.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게 되어 미안해.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내 작은 아파트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찬우는 나를 고립시키려 했고 우리 아이들을 나에게 대적하도록 만들려 했다. 그것은 학대자의 고전적인 전술이었다. 그리고 순간 두려움이 나를 스쳤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소송을 포기해. 아니면 모두가 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나는 그것을 응시했다. 무슨 진실? 나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 찬호가 무엇으로 협박하든 그것은 허세다. 하지만 다음 이틀 동안 메시지들이 계속 왔다. 익명의 문자들, 내 아파트 문 아래로 밀어넣어진 위협적인 간지. 넌 모든 것을 잃을 거야. 넌 내 자신을 비참하게 보이게 하고 있어. 그는 어차피 널 버릴 참이었어. 넌 늙었고 그는 너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이 마지막 말은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깊이 상처를 냈다. 3일째 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소연이 주차장에 주차된 그녀의 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반들반들하고 인공적인 방식으로 예뻤다. 밝은 머리카락, 완벽한 화장, 비싼 옷. 나를 보자 그녀는 차에서 나왔다. 이 부인,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나는 떠났어야 했다. 대신 나는 멈췄다. 당신이 소연이군요. 네. 그녀는 어색해 보일 만큼의 예의는 있었다. 저를 미워하시겠죠?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끊었다. 당신을 미워할 만큼 당신을 잘 모르거든요. 당신은 그냥 제 결혼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준 여자일 뿐이에요. 그녀가 움찔했다. 찬호와 저는 서로 사랑해요. 그는 저에게 우리가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의 결혼 생활이 이미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참 독창적이네.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서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위해 탄원하러 왔다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러 왔어요. 이 소송을 그만두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그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계좌 동결은 그가 청구서를 낼 수 없다는 뜻이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잔인하고 보복적이에요.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내가 보복적이라고? 그는 45년의 결혼 생활 후에 나에게 5만 원을 남겨두려 했어. 그는 내가 읽어내는데 도움을 준 우리 사업체의 돈을 사용해서 당신에게 선물을 사고 당신 아파트 임대료를 냈어. 그리고 내가 악단이군. 그는 행복해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나와 이혼하고 내게 정당한 몫을 주었어야 해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훔치려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무엇이 잔인한지 알고 싶어요, 소연? 3년 동안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를 의심 때문에 미쳤다고 느끼게 하는 거요. 그의 미래의 안전을 떼앗으려는 거요. 그것이 잔인한 거예요. 그녀는 나를 응시했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찬우가 당신이 이럴 거라고 말했어. 씁쓸하고 질투하는. 나는 씁쓸하지 않아. 내가 말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내 손이 떨렸지만
나는 또한 이상한 에너지의 고조를 느꼈다. 찬호와 소연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고 패를 드러내고 있었다. 소중히 옳았다. 우리가 이기고 있었다. 나는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소연과의 대면은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나를 지치게 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껐고 편안히 앉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단단히 잠들었다. 3일간의 휴식 후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켰다. 17건의 부재중 전화, 대부분 알 수 없는 번호에서였다. 하지만 하나의 음성 메시지가 내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찬호의 변호사, 박수진에게서였다. 이 부인,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당신, 저, 그리고 이씨만. 변호사 없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저에게 연락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소중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들이 나 없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극히 이례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어떻게 위험한가요? 그들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할 거예요.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고 아마도 당신의 말을 이용하려고 당신을 녹음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강력히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약 내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다면 소중히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만나는 것을 고집한다면 저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논의의 여지 없이요. 그리고 이 부인,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제안하든 무엇을 약속하든 믿지 마십시오. 미팅은 다음 주 화요일에 중립적인 장소, 수진의 사무실, 회의실에서 예정되었다. 나는 그날 아침 옷을 신중히 입었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파란색 드레스를 골랐다. 나는 단정해 보이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듯 보이고 싶었다. 우리가 소중과 함께 도착했을 때 찬호는 이미 거기 있었다. 그는 지난 2달 동안 늙어 보였다. 눈 주위에 새로운 주름, 연도하지 않은 회색 수염.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뭔가 스쳤다. 후회, 분노.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수진이 손짓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인. 우리가 단지 이성적인 사람들처럼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소중히 중립적으로 말했다. 찬호가 목을 가다듬었다. 미연, 나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 어쩌면 내가 처음에 너무 심했을지도 몰라. 사업의 스트레스, 우리 관계의 변화. 나는 잘 대처하지 못했어. 나는 침묵하며 기다렸다. 나는 새 합의를 제안하고 싶어. 그가 계속했다. 3억 원. 더불어 너는 모든 가구와 내 차도 갖고. 이것은 처음 제안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그것은 또한 당신에게 정말로 돌아가야 할 것의 절반보다 훨씬 적습니다. 소중히 지적했다. 우리의 법정 감정은 가족 자산을 4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이 부인은 절반 2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진이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법정 감정은 추측적인 평가에 기반합니다. 이 씨는 그 숫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씨는 또한 그가 사업체에서 4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소중히 말했다. 하지만 은행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들은 4억 경비였어. 당신 애인의 독일 산 차는 4억 경비인가요? 방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찬호가 자제력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변호사들을 무시하고 나를 직접 향해 돌아섰다. 미연, 제발.
우리 45년 함께 살았잖아.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니? 나는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3억 원 받아. 그리고 이걸 끝내자. 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바라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함께 삶을 읽었던, 완전히 신뢰했던 이 남자를.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사랑도, 고통도. 단지 차갑고 객관적인 깨달음. 그가 이제는 낯선 사람이라는 것. 아니, 내가 조용히 말했다. 찬호가 눈을 깜빡였다. 아니, 너는 공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찬호, 너는 내 행동의 결과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돈을 횡령했어. 너는 우리 자산의 가치에 대해 거짓말했어. 너는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어. 나는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3억 원은 모욕적이야. 법정에서 보자. 미연, 너 비이성적이야. 나는 일어섰다. 이 미팅은 끝났어. 소중 씨, 가자. 내가 문으로 걸어갈 때 찬호의 목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다. 넌 이걸 후회할 거야. 이것이 법정까지 간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모든 싸움, 모든 개인적인 장면, 모든 가족 비밀. 너 정말로 그걸 원하니? 나는 돌아섰다. 내가 숨길 게 없어, 찬호. 너는 어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이 경고하며 그의 손에 손을 얹었지만 나는 이미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허세를 부리고 있었고 우리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내 아들 찬우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소민이랑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알았으면 해. 우리 엄마 편이야. 아빠가 우리를 엄마에게 대적하도록 만들려 했지만 우리 바보 아니야. 우리 기억나.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갑자기 내 눈가가 간지러워졌다. 고마워 얘야. 우리 아빠의 옛 직원 몇 명과도 얘기했어. 박준호 씨 알아? 그 사람 워크숍에서 20년 일했어. 그 사람 말했어. 모두가 엄마가 사업의 진정한 중추였다는 걸 알았다고. 만약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내 작은 아파트에 앉아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전 직원들이 진실을 기억했다. 소중은 내 사건을 믿었다. 찬호와 소연이 이제 고립된 쪽이었다. 절망적이고 무력한. 나는 기다릴 여유가 있었다. 정의는 내가 배운 것처럼 서두르지 않는다. 금요일 저녁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소민과 찬우는 일하는 중이었고 소중은 방문하기 전에 항상 전화를 걸었다. 도어폰으로 내가 본 것은 찬호와 소연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들이 함께 내 집에 왔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체인은 풀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미연, 제발. 찬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탄원하는 듯했다. 우리 들어가도 될까? 단 몇 분만요. 우리 얘기해야 해요. 중요해요. 모든 본능이 그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외쳤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체인을 풀고 뒤로 물러서며 문을 열어두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웃들이 듣도록 하고 싶었다. 그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내 작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보이는지에 놀랐다. 찬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소연은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잃어버린 그 삶에 속해 있었고 나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었다. 좋은 곳이네요. 소연이 말했고 나는 그것이 진심인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말하세요. 왜 왔는지.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찬호와 소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 지었고 우리 결혼 생활 동안 수천 번 보았던 따뜻하고 친숙한 미소. 한때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던 미소. 우리 사과하러 왔어요. 그가 말했다. 둘 다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끔찍하게 처리했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나는 침묵했다. 소연이 한 걸음 내딛었다. 이 부인, 미연 씨, 제가 뭔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찬호와 저는 절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알고 계셨으면 해요. 우리가 준 고통에 대해 끔찍히 죄송해요. 끔찍히 죄송하다고요. 나는 어조없이 반복했다. 네. 그녀는 내 반응에 고무된 듯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만회하고 싶어요. 찬호한테 새 제안이 있어요. 관대한 거요. 5억 원, 가구, 당신 차.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당신이 정착하는 동안 여기 임대료를 2년간 지불할게요. 5억? 아직도 내게 돌아가야 할 절반보다 훨씬 적었지만 진전은 있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양보하고 있었다. 그 대가로요? 내가 물었다. 당신이 즉시 소송을 중단하는 거요. 찬호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조용히 해결해요. 법정 없이, 더 이상 싸움 없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고, 모두가 승리하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한다고요. 내가 되풀이했다. 내가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20억 원을 잃는 것을 제외하면. 찬호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미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법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너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할 거야. 너 72살이야. 너 정말 남은 시간을 법정에서 싸우며 보내고 싶어? 너에게 내가 번 모든 것을 훔치게 하는 대신? 그래. 그의 얼굴에서 따뜻함이 사라졌다. 넌 고집불통이야. 나는 정의를 요구하는 거야. 소연이 다시 시도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첨하는 어조를 띄었다. 미연 씨, 당신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은 가족을 찢어놓고 있어요. 찬우와 소민이 중간에 끼었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분노의 파도를 느꼈다. 내 아이들을 이용해서 나를 조종하려 하지 마. 그녀가 너를 조종하려는 게 아니야. 찬우가 빠르게 말했다. 그녀는 단지 현실을 지적하는 거야. 이 소송은 모두에게 상처를 줘. 내 아이들에게 힘들어. 사업이 고통받아. 심지어 내 친구들도 편해들어. 내 자존심이 이 모든 피해를 감당할 가치가 있니? 내 자존심? 내 목소리는 평온을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다. 너 3년간 불륜을 저질렀어. 너 우리 사업체에서 돈을 횡령했어. 너는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고, 네가 내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찬호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다. 그의 얼굴이 냉혹해졌고 나는 그가 된 사람을 보았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잔인한. 좋아. 진실을 원해? 여기 있어. 넌 괜찮은 회계사였어, 미연. 하지만 내 자신을 속이지 마. 네가 사업에 필요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회사를 일군 건 나야. 너는 단지 서를 정리하고 고객들에게 미소 지었을 뿐이야. 아무 유능한 조수라도 네가 한 일을 할 수 있었어. 그 말들은 상처 주려는 의도였고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소연이 그의 팔에 손을 얹었지만 그는 그것을 털어냈다. 그리고 또 뭔지 알아? 넌 지루했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하고 늙었어. 내일 저녁 집에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 소연은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
그녀는 내가 남자라고 느끼게 해. 찬호. 소연이 긴급히 속삭였다. 그만해. 하지만 그는 이제 화해에 관한 모든 척을 버리고 기세를 울렸다. 5억 원 받아, 미연.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나는 이 소송을 몇 년 동안 끌 거야.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굴욕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되도록 할 거야. 모든 싸움, 모든 실패, 모든 부적절함. 내가 끝날 때쯤이면 모두가 네가 어떤 아내였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남편의 얼굴을 한 이 낯선 사람을. 그리고 내 안에 뭔가가 결정화되었다. 두려움이 떠오르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억눌렀고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대체했다. 나가세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미연. 내 집에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소연이 찬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요. 이건 실수였어요. 그들은 떠났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 뒤에 문을 잠갔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고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그는 나를 위협했고 비하하려 했고 나를 하찮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하찮지 않았다. 나는 무가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히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소중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방금 떠났어요. 그리고 소중 씨, 나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어요. 자비 없이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재판은 추운 12월 아침에 시작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소중 옆에 앉아 찬호와 수진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연은 거기에 없었다. 그녀는 증언하도록 소환되었지만 나중에 다음 주에였다. 사건을 맡은 것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강은정 판사였고 예리한 눈빛과 사무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이었다. 나는 소중에게서 그녀가 공정하지만 불성실함을 용서하지 않는 평판을 가진 판사라는 것을 들었다. 수진이 피고측의 진술로 시작했고 찬호를 수공업자 출신의 사업가로 묘사하며 어려운 노력과 비전으로 성공적인 회사를 일군 인물로 그렸다. 이 부인은 가정관리에 기여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업에서의 역할은 최소한이었고 완전히 15년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씨가 읽은 것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소중의 차례였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절도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돈뿐만 아니라 공로, 인정, 그리고 조남성의 절도입니다. 증거는 이미연이 단지 사업의 조력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는 공동 창업자였고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증거는 또한 이찬호가 그녀의 기여를 지우기 위해 체계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그녀가 그의 불의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합법적인 몫을 훔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이틀 동안 소중은 방법적으로 우리의 사건을 구축했다. 그는 우리 둘의 이름을 소유주로 보여주는 1983년 원래 사업 등록증을 제출했다. 그는 80년대와 90년대의 편지와 서류를 제시했는데 그 안에서 찬호 자신이 사업체를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며 나를 공동 소유주로 명시했다. 찬호가 언급했던 전직 직원 박춘호가 내 역할에 대해 지문했다. 이미연이 그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가 확고하게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회계부터 고객관계와 재고 관리까지요. 그녀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2명의 전직 직원이 그의 증언을 확증했다. 그 다음 법정 회계감정인 이정미 박사가 증언했다. 그녀는 파괴적인 장확성으로 재판장을 찬호의 재정적 불법 행위를 통해 안내했다. 지난 3년 동안 이 씨는 개인 용도로 사업체 계좌에서 약 4억 1,200만 원을 빼냈습니다. 그녀가 증언했다. 이것은 아파트 임대료 6,200만 원, 사치품에 9천만 원, 호텔 숙박에 4,500만 원을 포함합니다. 모두 그의 혼외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재무제표에서 사업체 자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강 판사가 물었다.
그는 사업체 가치가 12억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표준 평가 방법, 수익 분석, 자산, 고객 기반 및 시장 비교에 기초하여 사업체 가치는 28억 원에서 32억 원 사이입니다. 나는 숫자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동안 찬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파 보였다. 3일째 찬호가 증인석에 올랐다. 수지는 그의 이미지를 회복하려 했지만 소중의 교차 신문은 수술적이었다. 이씨, 당신의 아내가 사업에서 단지 최소한의 역할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987년에 공급업자에게 쓴 당신의 편지를 제시합니다. 강조된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찬호의 손이 서류를 들 때 살짝 떨렸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후속 사실은 저나 저의 사업 파트너이자 아내 이미연에게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사업 파트너라고요. 소중히 반복했다. 조력자가 아니고 비서가 아니고 파트너라고요. 그것은 단지 우리는 결혼했거든. 예의를 차린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89년도의 사업 제안서인데 여기서 당신은 회사를 찬호와 미연 자동차 부품으로 명시했고 소유주이자 운영자는 이찬호와 이미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단지 예의였나요? 저는 그 특정 문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당신 서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리고 이씨, 당신은 언제 사업체 구조를 변경하여 아내의 이름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까? 1990년에 저의 변호사의 조언으로 세금 목적을 위해서요. 세금 목적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절감액이 나중에 당신의 불륜의 자금을 대기 위해 사업체에서 훔친 그 4억 원이었나요? 이해 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다. 변호인이 증인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강 판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찬호를 노골적인 회의론으로 바라보았다. 소중히 계속했다. 이씨, 당신은 원래 합의서에서 제 의뢰인에게 5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체 하나만 해도 약 30억 원 가치입니다. 어떤 계산으로 5만 원이 가족 자산의 공정한 분배라고 결론 지었습니까? 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15년 동안 사업에서 일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가 은퇴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안전하고 당신이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가 은퇴하고 싶어 했어. 질문에 답하세요. 당신이 그녀에게 사업이 그녀가 일을 그만둘 만큼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다음 날 소연이 질문할 때 그녀는 분명히 불편해했다. 처음에 소중은 그녀에게 부드러웠고 불륜의 연대기, 아파트, 선물들을 확립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었다. 김 씨, 당신은 이 씨가 당신 아파트와 선물들을 지불하기 위해 사업체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녀가 주저했다. 저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씨가 아내와 함께 사업체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는 사업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소중은 우리가 찬호의 휴대전화 기록에서 복구한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당신이 작년에 이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팔찌 고마워. 자기. 미연이 사업체 돈을 나에게 쓰는 것에 신경 안 쓰길 바래. 법정이 고요해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중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가 그의 아내에게서 훔쳐서 당신에게 선물을 사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피해는 이미 입혀졌다. 강 판사는 재판 시작 정확히 2주 후인 금요일 오후에 판결을 내렸다. 법정은 가득 찼다. 내 아이들이 명령의 전직 직원들과 함께 나를 지원하러 와서 내 뒤에 앉아 있었다. 찬우는 수진 옆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강 판사가 시작했다. 이것은 제가 이 법정에 앉은 20년 동안 가장 명백한 결혼 사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나는 소중히 지지의 표시로 순간 내 손을 꽉 잡는 것을 느꼈다. 증거들은 이미연이 찬호와 미연 자동차 부품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동등한 파트너였다는 것에 반박할 수 없이 보여줍니다. 원래 사업 등록증, 당대의 서류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증인 증언 모두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 씨가 그녀의 기여를 지우고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기입니다. 찬호의 변호사가 일어서기 시작했지만 강 판사가 손을 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 감정은 이 씨가 혼외 관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체계적으로 가족 자산을 횡령했고 그 후 고의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사업체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선서와의 거짓말을 했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고 그의 아내를 그녀의 합법적인 공동재산 몫에서 박탈하려 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이 씨의 행동은 이 법정이 무시할 수 없는 기만과 조작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녀는 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첫째, 찬호와 미연 자동차 부품 사업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부인은 실제 가치의 50%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저는 그 가치를 30억 원으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15억 원입니다. 수진이 찬호에게 급히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얼어붙은 듯 했다. 둘째, 이 씨는 개인 용도로 횡령한 4억 1200만 원을 공동재산에 견상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이 부인의 지급액에 추가될 것입니다. 나는 빠르게 계산했다. 15억 더하기 4억 1200만. 셋째, 현재 가치가 8억 원인 가족집은 자산은닉과 이 씨의 가족재산 낭비에 대한 보상으로 이 부인에게 완전히 수여됩니다. 법정이 웅성거리며 폭발했다. 강 판사가 한 번 망치를 내리쳤다. 넷째, 이 씨는 이 부인의 법적 비용을 전액 지불하며 현재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소민이 울고 있었다. 찬우가 그녀를 껴안으며 미소 지었다. 다섯째, 저는 지난 7년간 찬우와 미연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한 세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합니다. 증거들이 사업체 자금의 개인적 사용과 관련된 가능한 세금 위반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정증거 사본들은 해당 관청에 보내질 것입니다. 찬우가 마침내 반응했고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럴 수 없. 앉으세요, 이 씨. 강 판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할 수 있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신의 행동은 비난받을만 합니다. 당신은 당신 아내의 일생의 노동과 연금 보장의 결과물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반복적으로 선서하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한 방울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녀의 기록을 보았다. 제 계산에 따르면 공동재산은 약 43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분배는 각 당사자에게 대략 절반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의 사기, 횡령, 그리고 자산 낭비를 고려하여 저는 이 부인에게 29억 원을 수여하며 이는 총액의 약 67%입니다. 이 씨는 이 판결에 만족시킨 후 남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진이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찬호는 토할 것처럼 보였다.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씨는 긍정적 의무를 이행할 9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업체는 30일 이내에 독립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이 부인의 몫은 그에 따라 계산될 것입니다. 그녀는 일시불로 몫을 받거나 소유 지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강 판사가 처음으로 나를 직접 바라보았다. 이 부인, 당신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문서화와 기록 보관이 이 결과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5년 동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당신의 꼼꼼함은
그렇지 않았다면 잃어버렸을 증거들을 보존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칭찬받을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내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재판을 종료합니다. 망치가 마지막으로 내리쳐졌다. 법정이 폭발했다. 내 아이들이 달려와 나를 안았다. 전직 직원들이 악수를 하고 축하해 주었다. 소중이 활짝 웃으며 이미 추신 절차를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찬우를 보았다. 그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수진이 그에게 급히 무언가를 말하며 몸을 굽히고 있었다. 소연이 어디선가 나타나 근처에 서서 울고 있었다. 찬우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법정을 가로질러 마주쳤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승리의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단지 조용한 완결의 느낌.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날 저녁 나중에 소중히 전화를 걸었다. 미연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우의 사업 파트너들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분을 사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30일 이내에 당신의 50% 지분에 대해 17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 가치보다 많습니다. 내가 혼란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찬우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세금 감사, 횡령, 부정적인 악평. 그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그들이 그를 완전히 나가도록 강요할 레버리지를 줍니다. 소중히 잠시 멈췄다. 이것은 좋은 제안입니다. 미연 씨, 저는 수락하도록 권합니다. 찬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역시 그의 지분을 팔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아마도 상황을 고려할 때 손해를 보며요. 그가 당신에게 빚진 돈, 더 법적 비용, 더 세금 감사를 고려하면 그가 무언가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 다행일 거예요. 나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교회의 집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내 것이었다. 29억 원의 금액에 대해, 승리에 대해, 그들에게 내가 동의한다고 말하세요. 내가 말했다. 미연 씨, 소중히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내 작은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서 있었다. 내일 나는 새 집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아늑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무언가. 내 것이 될 무언가. 찬우는 모든 것을 가져가려 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6개월 후 나는 내 새 집의 부엌에 서 있었다. 찬우와 함께 살았던 곳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매력적인 현대식 주택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집보다 작았지만 내 것이었다. 진정으로 내 것. 소민이 상자를 풀어내는 것을 도와주었고 찬우는 거실에서 가구를 조립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침 내내 커튼을 달고 사진들을 진열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소민이 신문지에서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풀며 말했다. 진짜로 행복해 보여. 단지 꾸민 게 아니고.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난 행복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난 행복해. 엄마 아빠 생각해? 가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그가 그리워지지 않아. 그를 미워하지도 않아. 그는 단지 내가 한때 알았던 사람일 뿐이야. 합의는 2개월 전에 최종적으로 처리되었다. 사업 파트너들은 내 지분에 대해 17억 원을 지불했고 찬우가 빚진 추가 금액들도 지불했다. 법적 비용과 세금을 지불한 후 나는 약 24억 원이 남았다.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 나는 이 집을 3억 5천만 원에 현금으로 샀다. 내 손자녀들을 위한 신탁기금을 만들었다. 여성 쉼터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나머지는 보수적으로 투자되어 내가 다시는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더 나아가 나는 법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다른 여성들이 이혼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나의 경험, 나의 꼼꼼한 기록들, 나의 힘들게 얻은 지식, 나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아빠 소식 들었어? 찬우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너희가 말해준 것 외에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아이들은 여전히 가끔 찬우를 보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간섭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 상황 안 좋아, 엄마. 소민이 말했다. 세금 감사에서 심각한 위반 사항들이 드러났어. 아빠는 거액의 세금과 벌금 수억 원을 내야 해. 사업 파트너들이 아빠를 완전히 나가도록 강요했어. 아빠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68살에 망가진 평판으로는. 그녀가 말을 멈추고 어색해 보였다. 소연은. 내가 물었고 내 자신의 호기심에 놀랐다. 그녀가 아빠를 떠났어. 찬우가 공구를 들고 거실에서 나타나며 말했다. 한 달쯤 전에. 아빠에게 돈이 남아있지 않자 불륜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나 봐. 나는 이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어야 했지만 단지 먼 슬픔만을 느꼈다. 찬우는 우리의 공동 삶을 진실이 드러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불륜을 위해 파괴했다. 아빠가 서울 어느 지역의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들었어. 소민이 덧붙였다. 자동차 부품 도매상의 컨설턴트로 일해 예전에 벌던 것의 작은 일부만 벌어. 초인종 소리가 나를 답변할 필요해서 구해주었다. 그것은 60대 정도의 과부인 내 이웃 김은주였고 환영 선물로 캐서롤을 가져왔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당신 붙잡아 두지 않을게요. 개봉하느라 바쁘신 거 알아요.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독서 모임에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더치하우스 읽고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내가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다. 독서 모임, 친근한 이웃들, 내가 직접 고른 집, 의미 있는 자원봉사, 내 아이들의 지지와 사랑. 이것이 이제 내 삶이었다. 내가 처음 계획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삶이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떠난 후 나는 뒤편관에 앉아 일몰을 지켜보았다. 소중히 전화를 걸었다. 미연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찬호의 파산이 승인되었습니다. 파산. 법원 판결 지불금, 세금 벌금 및 다른 빚들 사이에 그는 입에 풀칠할 수 없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했다. 그는 그의 차, 그의 재산 대부분을 잃을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 정보를 소화했다. 나를 5만 원에 남겨두려 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스스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내게 내가 쓸모없고 지루하고 늙었다고 말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홀로 돈 없이 암울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어떻게 느끼세요? 소중히 부드럽게 물었다. 어떻게 느꼈을까? 나는 내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자유롭게 느껴져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그가 고통받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것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끝났습니다. 소중히 동의했다. 당신이 이겼어요, 미연 씨. 법정에서만이 아니에요. 삶에서요. 당신은 다시 일어섰어요.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어두워질 때까지 현관에 남아 있었다. 잔디밭에 반딧불이들이 나타났고 황혼 속에 작은 빛의 점들이다. 근처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찬호는 내 미래를 훔치려 했다. 대신 내가 그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 미래, 이 작은 집, 이 고요한 저녁, 이 평화로운 고독.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았던 모든 세월보다 더 가치 있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보존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더 단순한 것이었다. 나의 존엄성과 자아 가치강.
72살에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결코 기록을 멈추지 마라. 결코 누구에게도 당신의 기여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그리고 결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마라. 단지 누군가가 당신이 싸우기에는 너무 지쳤을 것이라고 희망하기 때문이다.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나는 72살이었다. 지금 나는 73살이고 나는 이렇게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내 입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서류에 서명했을까요? 싸웠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통된 경험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신을 위해 맞서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